안녕하세요.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짚어드리는 시간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트렌드와 산업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로 시작합니다.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핑크 공주예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동안 외국인들이 아파트와 상가를 사는 이른바 외국인 한국 부동산 쇼핑이 화제였는데 이제는 그 트렌드가 한풀 꺾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한데요. 네, 외국인이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면 먼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집을 산 뒤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바로 세를 놓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을 산 외국인은 규제 전 11,000여 명에서 이제 올해의 경우 약 9,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1년 사이에 약 18%가 줄었어요. 네, 그중에서도 중국인 매수자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감소한 외국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만 보면 약 20% 이상 줄었는데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꽤 많이 컸다면서요. 네, 경기는 약 22%, 인천은 17%, 서울은 7% 감소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1% 정도 줄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뚜렷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수도권 하면 제주도가 참 궁금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 제주 땅을 다 사들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만 적용됐습니다. 제주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제주 전체의 약 1.2%였고요. 외국인 소유주택은 1년 새 5%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간에 떠돌았던 제주도는 다 중국인 땅이다 이런 말은 조금 과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수도권 규제와도 나눠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수도권을 보면 규제 직전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매수자는 전달보다 7% 늘었고 인천은 56%나 급증했습니다. 네,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살려고 하는 막차 매수세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규제 직전에 거래가 모두 반영되고 나자 10월 외국인 매수자는 전달보다 32% 줄었습니다. 네, 물론 금리와 집값 등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보면 규제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오는 25일 지정 시한을 앞두고 규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법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돼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정상적인 거래는 보장을 하면서요. 또 투기 수요는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공공전세에 신청자가 엄청 몰렸다면서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모집한 든든 전세주택의 경쟁률이 평균 165대 1을 기록했는데요. 기존 평균보다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와, 165대 1이라니 말은 듣는 전세라고 하는데 사실상 로또 당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단 한 가구 모집에 1,543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그럼 로또네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든든 전세는요. 허그가 직접 사들인 주택을요. 무주택 가구에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이 주변 시세 90% 이하로 책정된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네, 한 번 입주하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연령 제한도 없어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네, 조건도 비교적 단순한 데다가 또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엄청 또 신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에 가격만큼이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든든 전세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오랫동안 이사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수요가 몰리는 배경에는 민간 전세 시장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9주 연속 오른 반면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약 10%
줄었습니다. 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있고요. 세입자는 보증금이 안전한 집을 찾으면서 공공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허그는 올해 공급을 지난해의 2배인 3,600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경쟁률을 이제 살펴보면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높은 경쟁률 자체가 전세 시장의 어떤 불안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부도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늘어난 물량이 실제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겠습니다. 네, 결국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요. 공공전세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자체를 늘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또 따라 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요.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다가구 주택의 층수입니다. 지금은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4층까지 허용합니다.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면 같은 땅에도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네, 한 층을 더 지으면 같은 땅의 주택을 약 33%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 기준도 지금보다 약 1.5배 넓어집니다. 건물을 여러 동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공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어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오피스텔과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의 벽과 골조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에 또 레고블록처럼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도 공급을 늘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 30%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는 일반 건축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추가 공사 비용의 절반가량 이상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요, 여러분 2030년까지 1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높이고 금리와 세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의 목표는요, 이렇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 가구의 착공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공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13만 가구가 바로 완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목표라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결국 공급 속도와 주거의 질을 함께 챙기는 것이 참 중요해 보이는 요즘인데요.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1인 주거 공간이죠. 이제 고시원이 탈바꿈을 한다고 하는데 11년 만에 바뀐다면서요. 네, 고시원 방 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요. 책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집니다. 고시생이 아닌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는 거죠. 거의 원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욕조와 책상을 없애거나 설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게 기준을 바꾼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달라진 고시원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고시원 방에 책상을 반드시 두게 하면서 욕조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 현재 기준이 만들어진 2015년에는 고시원을 수험생이 잠시 머물며 공부하는 시설로 봤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책상 같은 학습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욕조나 취사 시설을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고시원이 원룸처럼 변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고 주거비가 오르면서 고시원은 임시 숙소가 아닌 주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실제 고시텔이나 원룸, 이제 고시원 같은 고시텔에 사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도 바뀌어진 시대 흐름을 반영하겠다는 거죠. 네, 다만 방 안의 취사 시설은 계속 금지입니다. 고시원과 일반 주택의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럼 욕조는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 시설은 여전히 공용 시설을 이용해라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고시원의 법적 지위도 그대로인가요? 네, 고시원은 여전히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일반 주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욕조와 책상 기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어떤 트렌드가 된 것만큼 생활에 맞는 제도와 안전 기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AI가 우리의 일터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는 직장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AI 활용이 늘어나면 직장인들의 월급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 가운데 일부에서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모든 근로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AI 시대가 우리 일터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 상승률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숙련 근로자에게서는 전통적인 AI와 생성형 AI 모두 높은 임금 상승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저숙련 근로자에게서는 같은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통적인 AI의 경우 오히려 낮은 임금 상승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AI와 결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를 갖춘 인력의 공급은 당장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 정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분석인 만큼 전체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이미 벌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AI를 접하고 활용할 기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ECD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5년 자료가 집계된 국가에서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이 52%, 소기업은 17.4%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한 장벽은 직원들의 관련 기술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직장인이라도 회사가 AI 도구와 교육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경험과 능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쌓인다면 앞으로 업무 생산성과 승진, 이직 등에서도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AI가 오히려 근로자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졸 전문직 참가자들이 글쓰기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평균 작업 시간이 약 40%로 줄었고 결과물의 품질은 18% 향상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원래 성과가 낮았던 참가자들에게서 더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숙련자가 가지고 있던 일부 노하우를 AI가 초보자에게 보완해주는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무조건 임금과 능력의 격차를 벌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일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 핵심은 AI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누가 AI를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 세계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이 생성형 AI에 어느 정도 노출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일자리 4개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ILO 역시 상당수 직업은 AI로 완전히 대체되기보다 사람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일부 사람만 AI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일이겠죠. AI가 월급 격차를 벌리는 기술이 될지 오히려 능력의 차이를 좁히는 도구가 될지 그 답은 결국 AI를 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공항 소식인데요. 인천공항이 요즘 여행객들로 엄청나게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하루 이용객이 개항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은 울상이라면서요. 네, 지난 2일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은 24만 7,2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면세점이 반드시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 핵심 면세구역은 여객수의 사업자가 이철때 써낸 1인당 단가를 곱하는 이른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여행객이 늘어날수록 임대료도 늘어나는 독특한 구조네요. 네, 문제는 공항 이용객 모두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객은 늘어도 면세점 매출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임대료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부담이 얼마나 커졌길래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까지 모두 다 철수한 걸까요? 네, 신라와 신세계가 부담했던 객당 임대료는 각각 8,987원과 9,020원이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각각 1,900억 원의 위약금까지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내더라도 철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온 롯데와 현대면세점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입찰 가격이었습니다. 롯데는 5,345원, 현대는 5,394원을 써냈습니다. 기존 사업자보다 약 40%가 낮았는데요. 다만 공항공사가 임대료를 40% 깎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제시한 최저 가격도 일부 낮아진 탓도 있지만 과거 신라와 신세계가 사업권 경쟁 과정에서 최저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써냈던 영향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 뉴스를 읽고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 문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썼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경쟁에서 이겼지만 너무 비싼 값을 치러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입니다. 반면 올해 4월 새로 영업을 시작한 롯데와 현대는 2분기 전체 면세 사업에서 각각 319억 원과 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다만 인천공항 점포만의 흑자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만으로 실적이 좋아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반대로 임대료가 낮아졌다면 인천공항공사가 받을 돈도 결국 줄어드는 게 이거 조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높은 임대료를 받다가 사업자가 중도 철수하는 게 좋을지 조금 낮추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재입찰에는 롯데와 현대 두 곳만 참여했다는 점도 공항 면세 사업의 수익성을 업계가 예전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그런 장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이번엔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에서는요, 운전석이 비어있는 이른바 로봇택시, 운전석에 비어있는 로봇택시가 실제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타봐서 아직은 잘 체감이 안 되지만 벌써 8,000건 넘게 승객을 태웠다면서요. 네, 서울 강남 자율주행 택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8,326건이 이용됐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2개 업체가 총 7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는 무료 실증을 끝내고 정식 유료 운행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근데 8,000건 넘게 운행했으면 당연히 사고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 사고는 2건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건은 시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했고 다른 한 건은 뒷차량이 추돌한 피해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 된 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만 보면 상당히 좋은 성적표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쌓였다면은 사실은 좀 이제 자동차의 숫자를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아직은 7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현재 강남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운행하고 있고 운행 지역도 강남의 약 20제곱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복잡한 구간에서는 시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인 주행인데 지금까지 무사고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이 완성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비나 눈, 교통체증과 돌발 상황처럼 다양한 환경을 체험하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발전합니다. 안전을 위해 어려운 구간에서는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되면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택시가 직접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네,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웨이모는 약 3,500대 규모로 주당 50만 건 이상의 유료 로봇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바이두를 비롯한 업체들이 대규모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없는 서비스까지 확대하면서 실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하기에는 무조건 차량을 늘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품자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업체,
운송업자가 가운데 누가 책임질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결국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면서 실제 도로 경험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천천히 가면요, 기술 경쟁력에서 확 뒤처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몇 번 무사고였느냐를 넘어서 실질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곤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한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계속 1억 원 넘게 받은 사례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려 21차례라고요? 네. 어이가 없네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무려 21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00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매번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복수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21차례가 용인됐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솔직히 들기도 하는데 친인척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같은 회사에서 21번이나 다시 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으면 이거 제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19년 약 9천 명에서 2024년 2만 2천 명으로 2.4배가 늘었습니다. 다만 건설업이나 계절근로처럼 고용과 실직이 반복되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모두 제도 악용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반복해서 3회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급액을 한 절반으로 줄여버린다든지 이렇게 정부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정부도 5년 동안 3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요. 6번째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횟수로만 제한하면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6번째 이상서부터를 50%로 줄인다는 건 이건 너무나 너그러운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급 대상을 넓히기 이전에 기존의 허점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직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의도적인 반복 수급은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망은 지키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 실업급여의 문을 넓히는 논의와 함께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비싸다 이런 생각 드시죠? 워터파크나 관광지 가면 음식값을 보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굳이 휴가까지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김밥 가격이 또 올랐다고요? 네, 서울 기준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요. 3,838원까지 올라서 4,0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년 전보다 5.9% 상승한 건데요.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르고 올랐는데 또 올랐어요. 근데 라면이라든지 뭐 자장면이라든지 김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민식품인데 김밥은 왜 또 오른 겁니까? 네, 김밥을 살펴보면요. 이유가 보입니다. 쌀부터 김, 계란, 햄, 채소까지 들어가는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붙는데요. 말 그대로 김밥 한 줄에 요즘 오르는 물가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물가 종합 세트인 셈입니다. 저희가 그림이 너무나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정도면 그냥 집에서 한 땀 한 땀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귀찮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상 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과 계란, 햄, 단무지, 채소를 하나씩 담다 보면 한두 줄 만들 때는 그냥 사 먹을 걸 싶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 식재료 가격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냥 집에서 먹어도 비싸고 사 먹어도 비싼 게 이제 김밥이 됐습니다. 더 이상 서민의 음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최근에 워터파크 가서 이거 너무 비싼 음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네, 관광지는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먹거리 부담 자체가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김밥이나 떡볶이는 원래 부담 없이 찾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뉴까지 오르면서 이제 뭘 먹어야 싸게 먹었나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김밥 한 줄에 요즘 물가가 정말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됐습니다. 4,000원을 바라보는 김밥, 요즘 이제 물가 지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올해 세계적인 생명의학 분야의 상인 와일리 생명의학 과학상을 받은 한국계 과학자가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다수가 이후에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인데요. 올해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승현준 세바스찬 스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연구 성과만큼이나 성장 스토리도 꽤 재밌습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 인간의 뇌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지도를 찾고 있는 과학자 승현준입니다. 승현준 교수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승교우 교수는 10대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대학교의 저명한 철학자가 됐는데요. 어머니는 줄리아드 출신의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때 그의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이 책을 읽고 물리학자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16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고 24살에는 물리학 박사가 됐으며 32살에는 무려 MIT 교수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천재 물리학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승현준 교수의 인생은 여기서 또 한 번 방향을 틀게 됩니다. 박사과정 후반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리고 물리학에서 신경과학으로 연구 영역을 넓힙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뇌세포 하나가 아닌 수많은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역 하나만 봐서는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또 알 수가 없죠. 어디에서 다른 노선과 만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체 지도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뇌 속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하나의 지도처럼 표현한 것이 바로 커넥톰입니다. 게놈이 유전자 지도라면 커넥톰은 쉽게 말해 뇌의 연결 지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뇌의 지도를 어떻게 실제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승현준 교수가 선택한 방법은 사람과 기술의 협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아이와이어인데요. 온라인 게임처럼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게임을 하듯 신경세포의 연결을 찾아냅니다. 사람이 직접 신경세포를 구분하고 컴퓨터가 이를 처리하면서 뇌 연결 지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자 몇 명의 연구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뇌 구조를 지도화한 겁니다. 이런 그의 연구는 학계를 넘어 산업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는 승현준 교수를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영입했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 사장에 올라 삼성 리서치를 이끌게 됩니다. 이후 2023년 삼성전자를 떠나 다시 프린스턴 대학교로 돌아갔고 현재는 신경과학과 컴퓨터과학 교수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오랫동안 뇌 연결을 연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와일리 생명의학 과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승현준 교수가 던지는 질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가? 우리가 기억과 경험, 성격과 습관 같은 것들이 결국 뇌 속 수많은 연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는 이를 아주 유명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I am my connectome. 나는 나의 커넥톰이다. 승현준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잘하던 길을 계속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뇌과학으로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지도를 넓혀간 사람, 자빈 스토리 승현준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트렌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죠. 김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둘 다 화이트 샴 쌍둥이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자, 첫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 중에 시청자 여러분은 AI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이제는 사용 횟수뿐만 아니라 AI를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가 우리 생활의 지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8월 16일부터 진행하는 2026 서울 서베이에 생성형 AI 이용 빈도와 구독료 지출에 관한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AI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조사합니다. AI 구독료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정말 새로운 혁신 기술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일상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통신비나 OTT처럼 일정한 비용을 내고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파란색 검색창부터 열었는데 지금은 AI에게 바로 물어보죠. 사실 저도 그런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글과 자료를 정리하고요. 여행 계획을 짜고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또 메뉴를 추천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정리나 또 문서 작성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처럼 AI가 일과 생활에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AI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용 여부만 묻지 않습니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확인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활용 능력처럼 AI 활용 능력도 개인 간 디지털 격차를 벌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기술을 넘어서요, 생활비의 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변화는 물건을 사는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가격 비교 서비스 다나와가 발표한 자료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생성형 AI를 통해 다나와를 방문한 이용자 수가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고 모바일로는 127%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AI에게 사이트나 여러 가지 제품을 물어보고 그 답을 따라서 실제 쇼핑 사이트까지 이동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엔 노트북 추천이라고 검색한 뒤에 수많은 상품을 비교했다면요. 이제는 영상 편집용 15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말하고요. AI에게 바로 추천을 받습니다. 검색어를 여러 번 바꾸지 않아도 그냥 내 상황을 바로 말해도 된다는 게 정말 저는 편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제 구매 탐색으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AI를 통해 다나와를 방문한 이용자 가운데 33%가 제2 쇼핑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 온라인 쇼핑은요, 검색어를 입력하고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중심을 이뤘는데요. 이제는 AI가 소비자의 조건을 듣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먼저 좁혀주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마케팅 변화가 꽤나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는 것만큼 이제는 AI에게 얼마나 잘 노출이 되느냐도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젠 쇼핑의 시작점이요, 검색창에서 AI 대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추천이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요. 가격과 후기, 실제 필요성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AI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가 바뀌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국내 1인 가구가 이미 1,0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 형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데요. 그런데도 복지 정책이나 요금 체계에서는 여전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가장 많은 건 사실 1인 가구인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 생각하는 보통의 가족은 4인 가구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인 가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2인, 3인 가구 순인데 반면 과거 대표적인 형태였던 4인 가구는 400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일상에서도 사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아직은 체감이 또 덜 되는 것이요. 숙박이나 외식, 각종 할인 상품을 보면요. 커플 할인 혹은 4인 할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포장 식품, 소형 가전, 또 1인 여행 상품, 그리고 소형 주거 공간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시기를 결혼 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기로 봤다면 지금은 1인 가구 자체를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결혼할지 모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는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1인 가구가 늘었습니다. 고령 독거 가구를 중심으로 짜인 기존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같은 1인 가구라고 해도 20대 여성 직장인과 70대 노인의 가구는 완전 또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부터 생활비, 그리고 돌봄, 식생활 안전, 사회적 관계까지 연령과 생활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네, 결국 핵심은요, 1인 가구가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표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 형태도 이미 다양합니다. 한부모 가정, 그리고 조선 가정 등 여러 형태가 공존을 하는데요. 제도와 서비스도 하나의 가족 모델이 아니라요. 달라진 현실을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삶의 형태가 점차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한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네, 과거 한류라고 하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많이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한국 음식, 화장품, 패션처럼 한국인의 일상과 연결된 상품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가 K 라이프 스타일로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직접 먹고 바르고 사용하는 것까지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25 한류 백서를 보면요. 한국 문화 가운데 음식의 대중적 인지도는 55.1%고요. 뷰티 52.6%, 그리고 한국 음식과 화장품 구매 경험도 각각 60%를 차지했습니다. 네, K푸드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익숙한 문화 중에 하나죠. 김밥, 불고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명하고요. K푸드 자체를 소비하기보다는 K문화와 함께 곁들여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미국인에게 익숙한 프라이드 치킨에 한국식 양념을 더하는 것처럼요. 완전히 낯선 음식보다 익숙한 음식에 새로운 경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매운맛도 정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SNS 영상 보면 매운 소스에 막 라면을 이렇게 섞어 먹는 그런 영상들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맛을 섞어 먹는 젊은 층의 취향과 한국 음식의 강한 양념과 매운맛이 잘 맞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요. 세계 소비자들의 취향과도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K푸드에 이어서 K뷰티도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온라인을 넘어서요. 대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고 소비를 끝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네, 직접 써보고 그 경험을 SNS에 올리는 거죠. 요즘은 소비와 SNS에 컨텐츠를 올리는 현상이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 홍슈에서도요. 한국 직장인의 뷰티 루틴, 한국식 스킨케어 같은 콘텐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품만 궁금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 무엇을 쓰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관심이 대상이 된 겁니다. 케이크팝의 포토카드나 굿즈도 같은 현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Z와 알파 세대는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숙한데요.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 문화가 K컬처와 잘 맞습니다. 결국에 K 라이프 스타일의 경쟁력은 단순히 한국적이다라고 한마디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알고요. 그에 맞는 상품과 콘텐츠를 만드는 그 속도도 강점입니다. 앞으로는 이 유행을 얼마나 오래 지속시키느냐가 다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AI는요 생활비가 됐고요. 물건을 고르는 방식까지 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족의 모습은 더 다양해졌고 해외에서는 한국인의 일상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르게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열이 날 때 여러분은 어떤 약을 선택하시나요? 아마 가장 익숙한 건 타이레놀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이거나 또 하나는 이부프로펜일 텐데요. 둘 다 약국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열을 내리고 통증을 잡아주는 약이다 보니 비슷한 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약에는 꽤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약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알아볼 텐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은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입니다. 말 그대로 열을 떨어뜨려주고 통증을 잡아주는 약인데요. 반면 이부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것뿐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함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열과 통증을 잡는 약, 이부프로펜은 여기에 염증까지 잡아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아프다는 증상이더라도 통증이 생긴 이유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다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붓거나 염증이 동반된 통증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를테면 치통이나 근육 관절처럼 염증성 통증의 경우, 그리고 생리통처럼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에 관여하는 경우 엔세이드인 이부프로펜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부프로펜이 아세트아미노펜보다 더 센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내 통증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부프로펜이 염증까지 잡아주니까 무조건 더 좋은 약일까요? 그건 아닌데요. 두 약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좀 다릅니다. 먼저 아세트아미노펜은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서 먹을 경우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의할 점은 음주 후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 종합감기약이나 다른 진통제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제품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한다면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즈는 위장관 출혈이나 위장장애, 그리고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심장질환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진통제를 선택하기 전에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모두 열과 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프로펜은 소염작용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동반된 통증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데요.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과 다른 약과의 성분 중복, 이부프로펜은 위장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진통제를 고를 때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약이 센 약인가가 아니라 어디가 왜 아픈가, 내 몸에 염증이 있는가,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맞게 약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내 통증의 원인과 내 몸 상태에 맞게 약을 고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전시까지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곁을 맴도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 트인 쪽빛바다와 부서지는 하얀 파도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곳, 바로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거제 바다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양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리는데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짜릿한 바다의 매력을 온몸으로 흠뻑 느낄 수 있는 거제 전국해양 스포츠제전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올해 거제에서 열리는 전국해양 스포츠제전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먼저 파도를 가르며 스피드와 한계를 겨루는 정식 종목 경기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바다 위의 우아한 승부사인 요트와 윈드서핑부터 거친 물살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카누와 수중핀 수영, 그리고 인간의 체력적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최정상급 선수들이 거제의 맑은 바다를 무대로 치열한 명승부를 펼치는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바다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에 함께 환호하고 응원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묵은 스트레스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시원하게 날아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축제가 유독 특별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를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 누구나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타보기 힘들었던 바다 카약이나 크루저 요트에 직접 올라타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잔잔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여유를 즐기는 패들보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물보라를 흠뻑 맞으며 신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바나나 보트와 제트스키 같은 익스트림 어드벤처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험은 전문 안전요원들의 꼼꼼한 지도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하는 초보자나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데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해양 스포츠를 이번 기회에 나의 새로운 취미로 만들어 보는 것도 축제를 200% 즐기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제시 특유의 눈부신 자연경관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더해져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해양 스포츠 대전이 열리는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파도에 몽돌이 구르는 소리가 아름다운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이국적인 풍경으로 사랑받는 바람의 언덕 등 거제의 대표 관광지들을 엮어 알찬 여행 코스를 짜보실 수 있습니다. 신나게 물놀이를 즐긴 뒤에 맛보는 거제 앞바다의 싱싱한 해산물 요리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겠죠? 낮에는 역동적인 해양 스포츠로 억눌렸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저녁에는 붉게 물드는 거제의 낭만적인 바다 노을을 바라보며 완벽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서를 넘어 바다와 하나 되어 뜨겁게 호흡할 수 있는 거제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보는 즐거움과 직접 타는 즐거움, 그리고 거제 바다의 낭만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이번 축제야말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이 여름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시원한 바닷바람이 손짓하는 거제로 훌쩍 떠나 파도를 가르는 짜릿한 쾌감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딜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